네, 정치 뉴스의 넘버원 국회 라이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2월 26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원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총선이 44일 남은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지역 민심 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가졌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후에 강원도 원주를 찾아 지역구 후보자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강릉의 권성동 의원과 경북 경산의 조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단수 공천하는 등 공천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의 현역이 강세를 보이자 교체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내용이 격화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1년 전부터 확정된 시스템 공천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황운하 의원은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부 정치한수에선 천정배 전 장관과 함께 여야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는 가운데 민주당 계파 갈등을 비롯해 현역 불패를 이어가는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4월 10일 22대 총선이 이제 4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공천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1차 경선 결과 현역 중진 의원들은 모두 살아남았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내홍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민생 행보도 본격화되는 모양새인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후에 강원도 원주를 방문할 예정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인천에서 최고위를 열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동길 기자. 네, 국회의사당입니다. 김 기자, 여야의 공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이 어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현역 중진 의원들은 살아남았고 대통령실 인사들은 잇따라 고배를 마쳤습니다. 정우택, 이종배, 박덕흠 의원 등 충청지방 경선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모두 승리했고요. 경기 여주 양평에서는 비례대표인 이태규 의원만 패배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도 공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경기 용인갑에 전략 공천했고 강릉의 권성동 의원 등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공천이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낮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장동혁 사무총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장 사무총장은 공관위에서 현역 의원 교체 비율 등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고 국민 추천제가 그 방안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 21개 지역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7개 지역을 단수 공천했는데요. 서영교 정청래 최고위원과 이계호 정책위 의장 등이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전해칠 의원 등 친문 핵심 인사들에 대한 공천 여부인데요. 친명계와 비명계 갈등 속에 이 공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공천 내용은 임 전 실장의 공천 여부가 부수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황운하 소병철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각각 선언했습니다. 자, 김동길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 대표가 의사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파업 등 과격 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고 한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요. 민주당이 또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엉성하기 그지없는 음모론을 연일 주장하는 것은 비명행사 공천으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자신과 친명계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의 위기를 더 심화시켜도 좋다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는 어떤 발언들이 나왔을까요? 네,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이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천조 원에 가까운 장밋빛 공약, 정책을 마구 발표해놓고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할 것이냐, 지킬 수 있냐며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사기극이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도 4에서 500명을 10년간 늘리면 어느 정도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소위 정치쇼를 하겠다는 의혹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자, 김동길 기자, 총선이 이제 4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의 민심 잡기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군요. 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요 거점을 방문하며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강원도 원주를 찾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원주 갑 을의 공천을 확정한 박정화, 김한섭 두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민심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생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인데요. 최고위 이후에는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 미추홀고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조속한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21대 국회 내 전세 사기 특별법의 처리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2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일 텐데요. 주요 안건들을 장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적법성을 따지겠다며 여러 차례 국회 재의결을 미뤄온 이른바 쌍특검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은 김건희 여사의 국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유발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면서 총선 전 여야 격돌이 우려됩니다. 이 장시간 이게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서 정략적으로 표결을 할 생각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번 쌍특검 재의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법과 원칙 그리고 자신의 철학에 비추어서 국민의힘도 찬성하자라고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적용해야 할 선거구 획정안도 여야가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서울과 전북에서 한 석씩을 줄이고 인천, 경기에서 한 석씩 늘리는 안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여야 이견은 큰 상황.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의석을 한 석 줄여야 한다면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 의석도 한 석을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 감석 주장에 선을 긋고 기형적 선거구 탄생을 막기 위한 특례구역 설정에 민주당이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통과시켜 2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타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거구 획정위의 안은 농사노촌의 지역 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치 않는 선거구 획정 시스템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특례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유일하게 수정 권한이 있는 국회가 특례 설정 권한을 아예 포기하는 것은 국회에 일임된 책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둔 법안들도 있습니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린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은 총선 전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주주 환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내 투자자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 증시에 답답해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대만 증시의 세 가지 성장 비결로 빅테크 육성과 규제 합리화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플랫폼법 같이 국내외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에 대해선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며 통상 마찰 산업 육성 등 다차원적인 검토를 거쳐 주식시장을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에 박범계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지난 21일 정필모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퇴했는데 당내에서 논란이 된 여론조사 업체 선정 문제를 두고 사임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의 사임 이후 강민정 선관위 부위원장이 대행 업무를 맡았는데 사임한 이유는 건강 문제가 맞다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당색을 블루 커콰이즈와 프러시안 블루로 결정하고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새 미래는 새로운 흐름인 민트 세대의 발랄함과 역동성 그리고 유구한 전통과 신뢰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시니어 모델 최순아 씨를 11번째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2024 WTO에 관한 의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무역 문제와 관련한 의제 다자 협력 차원에서의 민주성 강화를 주제로 세계무역기구 IPU 회원국 의회 등을 대상으로 개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신현영 의원 등 대표단은 경제 회복력 시대와 디지털 무역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여했으며 WTO 규칙 기반의 의회 다자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네, 여야가 단수 전략 공천 지역 확정과 경선 결과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총선 대진표도 속속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시스템 공천을 내걸었지만 국민의힘은 지역구 현역 공천 불패를, 민주당은 친명 불패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 한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여야 총선 상황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예. 천정배 전 장관님 법무부 장관도 지내셨고 육선 의원을 지내셔서 요즘 공천 상황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좀 먼저 보죠. 오늘도 공관위가 권성동 의원을 강원도 강릉 4선의 권성동 의원이죠. 그리고 조지현 전 대통령 행정관을 경북 경산에 단수 공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강남 쪽에 지원을 신청해서 논란이 됐던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경기도 용인갑에 전략 공천하면서 재배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보고 계십니까? 그 역대 여당의 경우를 보면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온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은 아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대가 대거 공천을 받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저도 사실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상 외로 오히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대거 탈락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그 자체로는 매우 바람직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심은 없었다. 현재까지는 아마 도드라지지 보입니다. 않았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바로 오늘 발표된 그 세 사람의 공천은 아마 윤 대통령과 친한 분들이라고 알려졌던 분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앞으로 추이가 좀 주목되기는 합니다. 예. 지금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의 공관위가 이제 서울, 강남 같은 이제 우세 지역에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추천제는 이제 국민으로부터 후보를 이제 추천받아서 이제 공모를 해서 이제 추천을 받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 참여를 좀 그 기회를 주는 것이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인재 풀도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추천이 추천에 그치는 것이지 그렇다고 무슨 공천에 가산점을 준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한계도 명확하지요. 예. 추천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을 추천을 것이고. 받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관위가 다시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무슨 뭐 몇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뭐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 누구든지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추천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그냥 뭐 추천은 추천에 그치는 건 아닐까 또 보이지요. 예, 우세 지역 같은 경우에 공천이 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거꾸로 이렇게 국민들의 시선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이제 쏠리는 그런 지점이기도 할 것 같고요. 예, 그동안 늘 저도 그 정치를 하면서 공천을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역시 좀 시스템 공천입니다.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당의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예. 전체 총선 전략의 관점에서 예컨대 뭐 어떤 분이 뭐 어떤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면 정말 예. 그러면 그분을 설득한다든가 뭐 이런 노력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강제하거나 뭐 예컨대 뭐 그 무슨 뭐 어떤 형태로든지 부당한 압력이 아니라면 예. 특히 이 당의 원로격이나 중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희생을 권유한다든가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스템과 정치력 예.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제 보셨는데 지금 민주당 상황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작동하고 있는지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민주당 공천 결과에 대해서 친명계가 상당히 약진하고 있고 비명계가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이제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현역 의원 평가라든지 여론조사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공정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해서 이제 친명계가 이제 많이 이제 약진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뭐 저는 오랜 민주당원이고 지금도 사실은 민주당원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공천은 정말로 심각하게 걱정이 됩니다. 심각한 상황이다. 예. 예. 지금 이제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말이 비명횡사, 뭐 친명횡재 뭐 이런 말이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심하게 말하자면 민주당 패망의 길입니다. 예. 저는 민주당이 그동안 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비판받아야 할 일이 세 가지라고 예. 생각해 왔습니다. 예. 물론 비판자들의 용어를 빌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예. 방탄, 예. 또 하나는 사당, 예. 그리고 뭐 팬덤이라고 점잖게 말하면 팬덤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뭐 개딸. 예. 이 3대 굉장히 폐해가 이번에 방탄, 사당화, 개딸. 이런 폐해들이 이번에 집적돼서 나오는 것이 이번 공천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환골탈퇴하지 않으면은 아마 폭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우려됩니다. 예. 그 어제 저녁에도 뭐 3시간 동안 지도부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끝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어떤 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또 조정식 사무총장 거취와 관련된 언급도 나오고 하는데 소위 환골탈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부분적인 조치 가지고서는 매우 힘들지 않을까 솔직히 생각하고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좀 기존의 공천 전체를 무효화하고 완전히 새롭게 뭐 공천관리위원회도 새로 만들고 뭐 평가도 새로 하고 뭐 무슨 뭐 경선 새로 하고 뭐 등등 가능할까요? 시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 아마 민주당의 당원 당규가 그것을 용납 안 하겠죠. 예. 뭐 그래서 그건 아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그럼 이 상황에서는 다른 길이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와 친명 사람들이 자기 희생의 결단을 내려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마 그게 뭐다 하는 것은 뭐 대개들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현재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도부의 희생, 헌신.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스스로와 그 친명 지도부의 헌신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또 뇌관으로 꼽히는 것이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의 이제 공천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또 가늠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도 지냈고 해서 이제 이 친문으로 꼽히고 상징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지금 저 중구 성동갑 두 번 거기서 국회의원을 했던 지역이죠. 거기에서 이제 출마할 것을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지도부는 뭐 송파갑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동 재배치하는 것을 이제 검토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제 오리무중인데 어떻게 처리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예컨대 임종석 의원 같은 거물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아까 전략적으로 어떤 그 결단을 촉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아니고 예컨대 송파갑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면은 권유하고 어떤 설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본인이 그거를 찬성하지 않고 끝끝내 나는 예컨대 성동 자기 지역구에 나는 경선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나오면은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자기 지역구라고 하기는 좀 그러죠. 과거에 이제 과거에 어쨌거나 자기 그 지역구에 나가겠다 하면은 그럼 뭐 시스템 공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금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민주당 공관위가 갖고 있는 그 룰에 따라서 무슨 단수 공천에 해당하면 단수 공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니면은 경선을 붙여주든지 아니면 뭐 경선에 못 미치는 거라면 뭐 컷오프를 하든지 뭐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저는 그런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력으로선 시도해보고 안 되면 이제 시스템 공천으로 맡겨야 된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올드보이 인사들의 공천 문제도 하나의 뇌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이 두 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분에 대한 공천 문제는 어떻게 매듭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과연 이제 이른바 올드보이 출마를 막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은 뭐 저도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어쨌거나 당 지도부가 불출마가 바람직하다고 전략적으로 판단했다면 약간 권유해서 설득해 볼 수는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끝끝내 그 출마를 고집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역시 시스템에 의해서 대처할 수밖에 없죠. 어려운 때일수록 저는 원칙을 잘 지켜가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된 결과로 그분들이 공천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국민들을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이제 호남 지역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호남 지역 정서를 고려한다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자세한 건 모르고 그동안 여러 번의 여론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경선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리를 하는 것은 좀 예측은 가능하지요. 가능은 하지만 말씀하시기는 지금 여기서 말씀 안 해도 그 기존의 여론조사들을 참조해 보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다시 국민의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이죠. 어제 첫 경선 결과를 쭉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한 19곳 정도에서 경선 결과를 발표한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한 5곳 정도가 이제 현역 의원들이 나섰던 곳인데 현역 의원들은 모두 통과했어요. 최종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역 불패를 이어갔고 오히려 대통령실 출신들이 줄줄이 이제 고배를 마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무 현역 그 물갈이 폭이 좀 적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현역 물갈이라는 것이 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물갈이가 바람직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아까 똑같은 것이 적용됩니다. 현역이 불출마하도록 당 지도부가 설득하거나 아니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오면은 만들어 놓은 기존 룰에 따라서 뭐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쪽을 보면 어쨌든 현역이 다 압도적으로 더구나 상당한 감점을 받고도 뭐 이겼다고 하니까 그만큼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현역이 지역에서 경선에 보면 강세인 측면이 있죠. 그것이 작동한 결과인데 달리 보면은
거기는 뭐 이제 속칭 개딸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현역 의원들을 떨어뜨릴 만한 뭐 그런 게 없이 갔다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뭐 평가할 만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이번에 발표된 분을 보니까 바로 지난번 총선에서 회계 책임자가 뭐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의원직을 상실한 분이 경선의 기회를 갖고 승리했더라고요. 예. 그러면 국힘의 공천 기준은 과연 엊그제 선거법 위반으로 뭐 본인이 뭐 피선거권을 상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예. 정치적으로 보면 오래된 일도 아니고 바로 21대 총선에서 그런 문제를 가졌던 사람을 이번에 경선 기회를 줘가지고 공천하고 저는 이런 뭐라면 도덕성이나 자질 평가가 부실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예.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좀 있다.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현역 물갈이 부분은 어쨌든 시스템이 작동했다고 그러면 뭐 결과에 관계없이 그것은 평가해 줄 만하지만 문제는 그 시스템 자체 아까 도덕성, 자질 이런 데 대한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작동되고 있느냐 하는 점은 이제 결과로서 이제 퍼센트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물갈이 폭이 높을수록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그 가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평가하십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시스템 공천하고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가 되니까 결국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시스템을 가지고 뭐 예컨대 뭐 다선 의원은 같은 지역에 출마 못한다. 뭐 이거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동일 지역에 3선 이상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것을 실제로 그 당의 공천 시스템에 도입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시스템 이제 룰은 현역 의원 다선 의원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제 아까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결과가 최종 나오면 이제 이런저런 이제 평가들은 할 수 있겠죠. 뭐 그럴 걸로 보입니다. 어제 경선 결과 발표하면서 그 당사자들을 이제 당으로 이렇게 오게 해서 그 경선 과정을 직접 이제 그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제 공개를 했단 말이죠. 아마도 이제 이것이 이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터져 나오니까 이런 걸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이런 조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그야말로 민주당을 의식한 거겠죠. 그 자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이번에 민주당의 이제 그 공천 과정을 보면은 첫째 현역 의원 평가 과정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했느냐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역 의원도 여러 가지 아마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점수를 매겼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보면은 과연 정당의 그 여론조사가 과연 얼마나 공정한지 하는 데 대해서 저 자신도 굉장히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당권을 쥔 사람들이 여러모로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업체 선정이라든가 여론조사의 뭐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공개되거나 투명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번 이제 민주당의 비명 행사라는 그 과정에서도 예외 없이 그 여론조사에 불공정이 문제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겨냥해서 알겠습니다. 국힘이 뭐 공개를 한다는데 어쨌든 그것도 상대적으로 보면은 민주당보다는 나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공천이 아직 이제 종반전이고 이제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어서 최종적인 평가는 조금 더 나중에 또 한 번 더 해보기로 하고요. 제3지대에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네 번째 그 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참전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또 이준석 대표는 또 대구 출마 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아마 지난 시간이 한 4주일 전인가요? 그때 와서도 그 제3의 신당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기 나름이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양당의 그야말로 그 끝간데 없는 정쟁 이런 거에 대해서 신물을 내고 있고 그래서 제3당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3당의 어떤 그 잠재력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아마 스스로도 대구 출마도 그동안 뭐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해 왔던 것 같고 더구나 이제 공관위원장을 맡은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공개적으로 촉구한 걸로 봐서는 예. 아마도 이준석 대구 대표하고 두 사람 출마적으로? 사이에 이미 협의가 끝난 거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대구 출마하는 거 저는 그런데 그 평가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찌 보면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험지라고 할 수 있는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예. 거기를 정면 돌파함으로써 어떤 뭐 자기 당도 살리고 자기 자신의 앞으로 뭐 길게 보면은 입지를 키우는 그런 선택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새로운 미래. 그것도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이낙연 대표 뭐 그분도 아마 나온다면 광주에서 나오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예, 이제 그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아마 민주당하고도 다르고 예.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 이상 가는 어떤 헌신성 같은 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제3지대의 어떤 성공 가능성은 아직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러니까 아까 지난 시간에 나와서 벌써 한 달 가까이 네. 됐는데 그동안 제3지대가 한 일은 그 여러 세력이 뭉쳤다가 다시 헤어진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시간을 한 4주일간 허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거가 44일 남았습니다.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뭐 지금이라도 늦은 건 아니지만 예. 지금이라도 정말 이 양당의 기득권 알겠습니다. 거대 양당을 넘어서는 어떤 비전과 예. 개혁성을 보이느냐 하는 그러면 데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치한수 지금까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국회 라이브 내일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